네,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은 해소되는 모양새지만 수도권 집단 감염은 아직 진행 중인데요.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대유행에 돌입하면서 해외발 역유입도 막아야 합니다. 네,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국내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틀째 두 자릿수 추가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고 완치자는 1,00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일단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예, 일단 2월 29일 날 909명의 정점을 찍고서 계속 줄어들어서 네. 3월 13일에는 이제 골든 크로스, 즉 확진자 수보다는 완치자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고 지금 오늘도 74명 에 303명 완치가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죠. 즉 환자 수 자체가 전체 환자 수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인데 예.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산발적인 집단 발생은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 그 숫자 자체는 제한적이고 또 많은 범위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방역 당국에서 통제는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대구 경북지방에서의 그 일반 시민들, 즉 신천지 교인 이외의 사람들의 양성률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예.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또 이 환자 수는 2월 29일을 정점으로 그 이전 이후에 상당히 많은 환자가 발생했었는데 이분들이 치료 시기를 바로 잘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아마 이 완치자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돌발 상황만 없다면은 이런 환자의 감소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또 거꾸로 이제 문제는 해외로부터 역유입되는 상황 또 그 역유입되는 것을 우리가 잘 못 찾아내면은 그것들이 갑자기 재확산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많은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경기도 성남 은혜관 교회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들 가운데 거주지가 서울, 또 인천, 부천인 사람도 있어서 혹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감염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우려도 낳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사태의 초기부터 계속 신천지도 교회고요. 그 이외의 교회들도 전부 관련이 돼 있고 그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또 2차 감염, 3차 감염이 일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교회인 경우에 있어도 3월 1일하고 3월 8일? 8일 아마 일요일인 것 같은데요. 예. 이 날짜에 예배를 받다는 건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 시기쯤 되면 2월 29일이 최대로 피크로 올라가는 아주 공포스러운 시기고 방역당국에서도 가능한 한 만남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집회, 특히 예배 같은 것에 의해서 대규모의 거의 40명, 토탈로는 46명이라는 환자가 나오는 것은 지금이라도 어떤 예배 같은 것들은 앞으로 1, 2주간 정도는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감염 경로는 아직 안 나왔죠. 원래 지금 이 대구의 신천지 이후에 감염 경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경우에 있어서도 굳이 그 감염 경로를 찾아가는 데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 확진자로부터 시작하는 여러 노출들을 다 세세히 세밀하게 추적을 해서 그 부분들의 그 진단 또 격리, 치료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방역으로서는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교회 규모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좀 많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좀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교회가 이제 좀 부흥을 좀 하다 보면은 장소는 좁은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규모가 작은 게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예, 그러면서도 또 작은 구역 예배 같은 것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 그거는 비슷한 것도 3월 1일하고 3월 8일 사이에 아마 구역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모임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서로 간에 이 교차 감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배만 안 할 것이 아니라 구역 예배라든지 작은 소모임, 교인들과의 모임 같은 것들도 지금은 자제해야 될 시기이죠. 예, 아무래도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 감염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개학을 또 연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의견이세요?
글쎄요, 이건 뭐 정책적인 여러 가지 면들이 있고 학부모님들의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잡혀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모르는 잠재적인 감염자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함으로 해서 그 잠재적인 감염자들도 거의 다 완치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인데 만약에 예. 학교에 학생들이 모인다 하면은 학생들이라는 이 여러 사람들은 결국은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네. 즉 밀폐된 상황이 교실 아닙니까? 거기에 또 장시간에 걸쳐서 또 공통되는 집기라든지 테이블이 많은 상황에서 이 학생들이 본인들은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전파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감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학교를 근원으로 해갖고 지역사회 전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우려에 불과합니다만은 일단 이번 달 말 뭐 한 2, 3주간에 예. 걸쳐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계약은 방역적인 면에서 보면 연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뭐 교육부와 방역 당국이 지금 계약 시기를 조율 중이고 내일 일단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해외 역유입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부가 특별 입국 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일단 확대한 상태입니다.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입국자를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 방역 당국에 여러 개 생기는 한 최대한 역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을 다 돌아보면은 뭐 미국이든지 유럽이든지 일본, 동남아시아 어디를 봐도 이 만연된 상황이지 어느 나라를 하나 입국 제한한다고 해서 막아질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지금 검역에서 이게 걸려지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 이게 너무나 무서운 것이 무증상으로 무증상인지 들어오면. 잠복기에서도 얼마든지 감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검역에서는 유증상자들을 거르고 그다음에 무증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2주간에 걸쳐서 세밀하게 추적하면서 하루에 2번씩 연락을 받아서 발열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다 보고를 받는다면은 그 2주일 동안에 잘 찾아내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 연락을 해서 진단을 하고 또 격리를 하고 치료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또 이런 방역 방법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외에는 다른 나라는 이건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세밀한 추적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뭐 미국만 해도 그렇죠. 이렇게 쫓아가면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역이라는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도 민주적이면서도 모범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이탈리아의 치명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7.3%인데요. 치사율이 우리나라보다 무려 8배나 높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자 비율이 높고 그리고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게 좀 작용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 바이러스 특성상 가지고 있는 이 치사율이랄까요? 이것보다 그 이후에 어떻게 좀 방역하고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런 치사율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국보다도 몇 배가 높고 우리나라에는 뭐 거의 네, 8배 8배 정도 라고 하니까. 수준이라는 얘기는 초기 방역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사람들,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이 초기에 벌써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를 시켰었거든요. 예. 네, 네. 그거를 너무 안심하고 있었던 것이 중국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이탈리아의 북부의 밀라노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패션이기 때문에 그 노동 집약적인 곳이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중국의 왕래가 굉장히 많았고 또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노출이 벌써 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예. 지역사회 전파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안이하게 진단을 덜 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사망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 진단이 쫓아가다 보니까 진단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병상 수가 모자라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거의 중국의 우한 수준에 달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탈리아가 그렇게 방역이나 의료가 후진국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은 금융위기 때 공공의료를 많이 줄여서 예. 이탈리아가 그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선진국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 의료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진단을 계속하면서도 병상이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중국의 의료진들이 가서 많은 예. 그 의논을 하고 컨설팅을 해서 결국은 중국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임시 병상들을 확보하는 방법을 좀 쓰고 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사회주의 국가랑 다른 것이 중국은 뭐 일주일에도 1000병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탈리아가 과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이탈리아는 그 인사법 같은 것들을 좀 뺨키스를 하고 네, 뭐 불키스. 전혀
전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고요. 또 이 북부 지방을 한번 봉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봉쇄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처럼 그런 봉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흩어지는 효과 때문에 전국에 확산된 부분이 있고 지금은 뭐 전체를 다 그 행동 못하게 이동 제한을 걸어놨지만 그 전체를 집안에 있으라고 했을 때 우리랑 다른 점은 우리는 지금 자발적으로 다 민주적으로 집안에 있으면서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다 나오지 말고 가게도 다 문을 닫으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까지 큰 효과가 없기는 하지만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방역 당국이 열심히 해서 또 병상도 마련을 해서 어느 정도 진정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이제 우리나라의 방역 수준을 잠시 이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드라이브스루 검사 수가 이제 세계 각국으로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1인 진료 부스가 나왔다고요. 이건 또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1인 진료 부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혼자 고립된 상황에서 인터폰으로 서로 연락도 하고 문진도 할 수 있고 감염의 위험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소독도 금방 할 수 있고 뭐 1분이면은 진단 자체는 끝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문진을 하려면 서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실제로 문진 같은 상황 또 소독하는 데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국가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 정책에 대한 찬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응 중에 특히 이 부분은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꼽으신다면요. 우리나라는 31번 환자가 나올 때까지는 감염원까지 다 찾아가면서 열심히 예, 추적을 했어요. 예. 근데 31번 신천지 교인이 밝혀지면서부터는 그 이유는 엄청난 폭발적인 환자의 증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들을 다 찾아가면서 지금 해서 환자 수가 엄청나게 뭐 하루에 900명 이상 1000명 가까이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됐었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런 환자의 증가라는 것은 결국은 진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6만, 7만 이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많이 찾아냄으로 해서 실제로는 그 환자를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내고 바로 격리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료 시기도 빠르게 할 수가 있죠. 예. 진단을 바로 함으로 해서 격리시킨 다음에 바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해도 사망이라는 이 피해를 없앨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일본이라든지 이런 영국이라든지 나라들이 하는 얘기는 조금 다른 논리를 개발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제 일반 국민들은 가볍게 그냥 앓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찾아내면은 오히려 병상이 모자라서 의료 공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극적으로 진단을 하고 실제로 중증이 됐을 때 중점적으로 치료를 하겠다는 것이 일본과 영국의 지금 방침이거든요. 예. 근데 둘 다 그 여력들은 다 있어요. 아마 진단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그걸 안 하면서 이런 이유를 대는 것은 아마 영국 같은 경우는 진단하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많이 퍼져 있는데 진단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뭐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을 늦게 하면은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자들은 치료 시기를 못 찾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이탈리아 같은 상황이 영국이라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 영국이나 일본은 뭐 올림픽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국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나라의 방역 당국에서 잘해서 지금 우리는 1% 이하, 뭐 거의 0.8%를 유지하는 것은 이 진단을 빨리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민주적인 봉사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각국의 방역 대응에 대한 좀 평가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마스크 오브제 시행 이제 2주 차입니다. 이번 주에는 좀 더 좀 숨통이 트일까요?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 마스크는 뭐 얘기해도 해도 계속 약국 앞에 줄 서는 것만 보고 있고 수급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뭐 말씀드리는 해법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보건 마스크가 아닌 잘 구할 수 있고 또 빨아서 쓸 수 있는 면 마스크를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즉 자기는 무증상이고 경증이라 할지 느끼지 못하는 경증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킴으로 해서 즉 노령자라든지 기저질환자에 감염시키면 그 사람들은 치명적일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방어보다는 타인을 위한 배려로 마스크를 쓰고 또 일반적으로 보건 마스크를 꼭 써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봐 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예, 뭐 그렇죠. 의료진이라든지 자기가 좀 증상이 진짜로 있어서 쓰는 사람들은
꼭 써야 되겠고 또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면은 가능한 한 햇볕에 말려서 뭐 이건 지금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깨끗이 쓰고 수급받는 방법을 위생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또 햇볕에 잘 말려서 한 번 더 쓴다면은 그만큼 수급의 숨통이 좀 예.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뭐 해봅니다. 의료진의 마스크나 방호복도 아직까지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뭐 실제로 결정적으로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비축량이 항상 있어야만 안심하고 진료를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떨어졌을 때 수급이 안 되면은 그건 뭐 그렇겠네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 지금은 아마 그렇지는 않다고들 하는데 네. 그 공보의 선생님들한테도 뭐 덴탈 마스크 나눠주라고 하게 되면은 그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 환자들을 보는 입장인데 의료진한테만은 적어도 이 수급이 많은 비축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안심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지. 그것이 간당간당하는 이런 수준으로서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불안감을 부추기는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이른바 인포데믹 현상이 이 코로나19 대응을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대응이라기보다는 가짜 뉴스라는 것이 저도 뭐 단톡방 같은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오고 있는데 제일 공포스러운 것이 최근에 온 것으로서는 유럽에서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파력이 뭐 4배 강하다, 6배 강하다 하는 네, 것을 맞아요. 어떤 유명 인사가 그걸 아주 그러니까 그 앞뒤가 진짜로 맞는지 어떤 근거로 그 4배라는 전파력을 얘기했는지 그 근거는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말한 사람이랑 그 앞뒤는 맞는데 중간에 근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제로 중국에서 그런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변이주가 나왔다는 건 보고를 하고 있지만 또 실제로 우리 항체가 결합하는 부위가 조금 달라졌다는 보고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그것들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확실한 근거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나온다면은 코로나 20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감염된 사람들도 다 난 사람들도 또 감염될 수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고 또 이것이 매년 올 수 있는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공포스럽긴 한데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상황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변이주 같은 것들은 분석을 더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